사건이 발생한 것은 2008년 7월 26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7시 25분에 다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 전화가 와요. 포장마차인데요. 여기에 여자 사장이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딱 저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홀 바닥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깨진 접시, 맥주병, 깨진 유리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의자에서 그대로 넘어진 것처럼 양반 다리를 하고 머리, 목, 가슴 그리고 배꼽 아래 부분이 칼과 깨진 맥주병에 찔려서 사망한 채였습니다. 그 상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무려 20곳이 넘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깨진 맥주병하고 칼에 의한 상흔이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치마는 허리까지 들어 올려 있었고 거기에 상의와 속옷은 위로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콧구멍과 오른쪽 유두에 담뱃재가 발견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담뱃재를 시신에 털고 침을 뱉은 가학적 행동이 확인되어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유의해야 될 게 하의가 내려가 있고 치마가 올라 있고 속옷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범죄라고 딱 단정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거는 성폭력 범죄의 현장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 시신 모욕, 시신 훼손이네요. 여기 당시 사건이 벌어진 그 포장마차 가게 안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한쪽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 앞쪽으로는 손님을 맞을 테이블이 2개 정도 있었고요. 창고 쪽 테이블이죠. 이 가게 안쪽의 테이블, 범인이 앉아서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주방과 손님이 있는 테이블 사이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범인과 이 피해자분께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나서 이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전체적인 현장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초에 있었던 이 테이블 인근에 있었던 혈흔의 위치가 벽 위쪽에 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런 식의 위치에 높이에 있는 혈흔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범행 도구를 휘둘렀을 때 공격 도구에서 튄 혈흔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범인은 재차 이제 쓰러진 피해자를 2차, 3차 재차 공격을 하면서 점점 혈흔의 높이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혈흔들을 놓고 보게 되면 고인피가 다시 이제 퍼지면서 나온 형태의 일명 스캐터 혈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혈흔들이 나온 것들을 혈흔의 모양이나 방향성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4번 정도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공격 행위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급습의 형태로 일어났다는 거를 이 현장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몸에 그 맥주병이라든지 칼에 의한 상처들이 보인다는 거는 맥주병 말고도 다양한 범행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를 또 저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딱 한 가지 준비해온 범고를 썼다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막 활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맥주병에다가 칼까지, 그러니까 뭐가 되게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 하필이면 또 맥주병이었을까요? 그냥 맥주병이 아니라 깨진 맥주병인 거죠. 처음 공격했을 때는 아마 분명히 그냥 집히는 아. 맥주병이었겠죠. 근데 이게 그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계획적 살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추정인 거죠. 보통 우발적이었을 때 이제 맥주병을 깨트리는 경우가 많고 맥주병이 사실 살인에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추정으로 봤을 때는 우발적 범죄였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 되고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요리다 보니까 지문이 잘 묻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오. 지문이 나왔으면 그래도 좀 해결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건 바로 쪽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이 없을 때는 어떡하죠? 여기에 또 하나 쓰일 수 있는 게 DNA. 현장에서 범인이 남겼을 것으로 보이는 유전자 채취가 진행됐습니다. 주로 깨진 맥주병과 맥주잔, 냉장고 바닥, 그리고 피해자한테 아까 몸에 침을 뱉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침과 주변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약 136점 정도를 획득을 한 거죠. 와. 가장 유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가슴에 유두에서 채취한 DNA가 용의자의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DNA를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8월 4일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후 보름이 지난 8월 19일 또 다른 DNA가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DNA는 어디서 나왔나요? 범행 도구로 보이는 깨진 맥주병 기억하시죠? 네. 그 두 개에서 추가적으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유두에서 발견된 타액과 깨진 병에서 찾은 혈흔 두 개의 유전자를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같은 오. 사람을 보시네요. 그럼 범인 나온 건가요? 아쉽지만 범인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DNA 프로파일은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대조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기가 식당이잖아요. 네. 식당에 오는 이제 손님들부터 차례차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냥 남자분들은 그전 다 여기 산에 올랐지. 남자분들은 그전 다 이래 뭐 직장 많이 구워가시 포장마차 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술 한 번씩 먹으러 가시는 분들은 다 여기 영상에 올랐지. 뭐. 사람은 그때 한 두 배, 세 명, 뭐 용의 선상에 올라왔다 하는 건 알았어요. 그 집에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지. 아, 자주 가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여기 한 번씩 오간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제 한 번씩 수사 대상이 된 거죠. 근데 이 가게 손님이다 보니까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수사하다 보면 이 동네 전체를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많겠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일단 단골 손님부터 이제 수사를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인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변을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새벽 시간에 싸우는 소리 들은 적 있냐? 아니면 가게에서 혹시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나왔나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네.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요. 주변 탐문 수색. 그럼 그 주변 현장 주변에서 한 100m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범인이 범행 이후에 나오는 거를 포장마차 안에서 나오는 거를. 그 앞에 네, 마침 지나가는데 범인이 범행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는 거를 지나가다 그냥 봤어요. 오. 그 목격자는 그 남자가 연령대가 40대 정도 되고 호리호리한 체격의 사람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몽타주까지 만들어졌고 그때 이 몽타주를 바탕으로 실제 제보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소득이 없었던 거죠. 용의자들도 보니까 다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었고요. 근데 수사진들은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러다 범인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사건이 발생한 지 24일이 지난 8월 19일입니다. 담당 형사가 그 당시 DNA 분석을 했던 국가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국가수에서 그 DNA 채취해가지고 범인의 성을 좀 줄여줬어요. 국내에서는 김이 박 씨는 안 되잖아요. 워낙 많으니까 좀 특이한 성씨 있잖아요. 마침 범인이 특이한 성씨고 국가수에서 유전자 검색을 해가지고 2개의 유전자를 찾아내는 거죠. 우와.
유전자 검사로 성씨를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흔한 성씨면 우리가 다 찾아다니려면 너무 어마어마한데 다행히도 이게 희귀성 씨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DNA 검사 결과 희귀성인 A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받았고요. 와, 저는 DNA로 이름의 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성씨를 추정한 거는 YSTR이라는 그러니까 Y 염색체에 있는 숏 탄뎀 리피트라고 부르는 길이 다형성 변화를 가지고 성씨를 추정해냈습니다. YSTR 뭔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남수 박사님이 직접 분석을 하셨거든요.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YSTR은 기본적으로 STR이라는 것이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Short Tandem Repeat라고 해가지고요. 짧은 반복 서열이 나란히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염색체 안에 있는 어떤 부위가 사람마다 크기가 조금씩 크기가 다름을 가지고 어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성은 XX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요. 성 염색체가 남성의 경우에는 XY라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 염색체는 남성으로만 유전이 되고 결국에는 성씨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자는 XY, 여자는 XX잖아요. 그러니까 Y는 무조건 아버지한테만 받게 돼 있습니다. 아들의 경우에. 그 Y는 한 10,000년에서 10만 년 동안 안 변해요.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10만 년 동안요? 10만 년까지. 그러니까 그냥 나의 조상은 쭉 이렇게 올라가 보면 한 사람인 거예요. 성씨를 같이 쓰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Y 염색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 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만 유전이 되기 때문에 범인이 남성일 경우에는 성씨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본관이나 성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수는 많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의 라인을 추적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걸 쓰게 됩니다.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중학교 때 아마 기억나시죠? 들어봤어요. 단어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를 가지면 모계를 추적할 수 있어서 두 개를 추적하고 싶을 때는 Y, 모계를 추적하고 싶을 때는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북 포장마차 살인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YSTR의 결과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데이터가 바로 그 당시 사건 현장에서 나왔던 분석된 결과 A가 바로 사건 현장에서 분석된 Y 염색체 단상형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 분석했던 B와 C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개 차이 정도의 간헐적인 돌연변이가 관찰되는 이 상태에서 A와 B, C는 저는 동일 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용의자로 먼저 접근을 했었는데 수사관님들이 상당히 느낌상으로 다가오지 않는 어떤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C라는 성씨 쪽으로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바로 반응이 오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15년 전에 그 영화 파노라마라고 할까요? 영화와 같이 제가 그 당시 전화를 했을 때 수사관님이 그럼 이성 씨가 있습니까? 라는데 바로 잠시 멈췄다가 예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드디어 용의자의 성씨가 밝혀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C라는 성씨
당시의 Y 염색체와 실제 C 성을 가진 사람의 Y 염색체가 일치를 하던가요? 네, 연구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오. 범행 현장에서 채취된 범인의 혈흔 Y 염색체의 특징과 그 C라는 성씨의 Y 염색체 특징이 같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성씨를 많은 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근데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 C라는 성씨의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DNA 샘플을 촌수별로 채취했죠. 그 성씨들만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희귀성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마침 근처에 있었습니다. 2008년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C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인구가 28,675명이었어요. 아. 근데 그 중에서도 남성 그리고 경북 지역 이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정해서 또 좁혔죠. 줄이고. 그랬더니 한 수백 명 정도가 인근에 있었다고 해요. 아까 집성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일단 수사팀은 그 사건 현장 근처에 CC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착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 C라는 성을 가진 사람도 당시 그 지역 내에서 수백 명이나 되니까 범위를 좀 더 좁혀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그 포장마차 주소지 인근으로 사건 발생일에 통화했던 사람의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라면 뭔가 그 사건 현장 근처에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추론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조사를 하는 거죠. 통화 내역 안에서 이제 어차피 범인이 전화기를 썼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전화를 끊는 사람들의 내용을 뽑는 거죠. 한 20만 정도 되죠. 거기서 이제 성씨도 위로 나왔고 그 통화 내역 자체에서 위를 또 찾는 거죠. 그렇게 통신 기록상 이걸 걸러낸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20만 명을 다 조사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CC 성을 가진 사람만 필터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그렇죠. CC 성을 가진 사람은 몇 명으로 추려졌나요? 50명 정도로 추려졌습니다. 오, 확 좁혀졌네요. 그 50명이 추려졌잖아요. 그럼 진짜 발품을 팔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건데 네. 탐문하러 다닌 거죠. 다니면서 DNA까지 채취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의심되는 용의자 후보군 중에서 C라는 성을 쓴 남성에서 정확하게 현장에서 채취된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7월 26일이었죠. 네. 그 이후에 범인을 찾기가 어려워서 YSTR 분석을 시도했고요. 그 과정에서 C라는 성을 특정한 게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이 8월 23일 토요일. 약 한 달 만에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바로 얻었던 것이죠. 23일 날 DNA가 확정이 되고요. 당시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47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일에 저녁 한 6시 30분경에 사건 현장과는 좀 떨어진 지역 한 슈퍼마켓 앞에서 그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더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 범인은 사건 당시 6년 전 이혼한 상태였고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3년 후에 2005년 베트남 출신의 부인과 결혼을 했고요. 전처로부터 낳은 중학생 아들과 재혼 후 낳은 8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범인이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재혼한 부인과 이렇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로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고 고민도 많이 해온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그 사건이 벌어진 실내 포장마차에 갔던 것이죠. 그날 처음 왔던 건가요? 처음 왔던 건 아니고요. 7월 26일은 두 번째 방문했던 날이었어요. 근데 술을 이제 그때 마시려고 갔는데 술김에 뭔가 업주랑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다가 자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듣기에는 자신의 베트남의 부인을 모욕했고 또 어린 아들을 혼혈이라고 놀렸다.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항상 본인들의 진술이에요. 피해자는 사망하셨고 가해자 단둘이 있었을 때는 네, 일방적인 진술이라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을 마시면서 시비가 붙어졌고 몸싸움이 일었고 거기서 공격 행위와 살인 행위까지 이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은 네.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안 되고요. 왜냐면 중추신경 저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술은 기분이 좋을 때 마셔야 돼요, 사실. 맞는 거 같아요. 이분도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었던 것도 본인의 안타까운 신변을 비관한 상태에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범죄가 있지 않았나.